누가 언제 한번 자기도 여러 번 해봤다면서 어떻게 거울 세계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기억나.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매번 거울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니까. 거울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면 반사된 손의 손끝이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게 되지. 그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사된 자신을 피해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거울 3개를 가지고서 서로 무한으로 반사하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마주보게 세운 다음 차츰차츰 거울 간의 거리를 좁혀가다 보면 거울에 거의 수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서 반사된 나 자신과 닿지 않게 되는 앵글이 나온다고 말했어. 도중 어느 순간에 거울 중 일부를 가려야 한다 했었나 부숴야 한다 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느 쪽이든 그는 기본적으로 거울 3개를 말 그대로 거울로 반사된 우리 세계에 좌우가 반전된 사람들이 있는 쥐죽은 듯 조용한 곳이고,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색깔도 없는 다수의 빈 장소가 있다고 묘사했었어. 아마 내 생각엔 우리 세계의 그 장소에는 단 한 번도 거울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던 거고, 따라서 그 장소에 거울 세계를 만들어낼 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곳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암시 정도만 존재하게 되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 거울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만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 루틴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지만 거울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만 포착해서 거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흐릿하거나 무색이거나 밋밋하고 특징이 없다고 해. 그건 그렇고 그의 첫 방문을 제외하고는 이건 그저 단순한 호기심 어린 소풍만은 아니었다고 해. 거울 속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을 어떤 식으로도 인식할 수 없지만 그들은 실체적이야. 들어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온 사람은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어. 그는 거울 사람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만약 자신이 거울 사람이 가는 길에 서게 될 경우를 대비해 항상 주변을 살필 것을 조언했어.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방문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해. 거울 세계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어. 그는 침묵 속에서 무전기 통신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묘사했는데 특히 그가 여러 번 보았던 거울 속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검은 차들이 돌아다닐 때 그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고 해. 그의 관찰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거울 세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미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든 거울 세계를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 거울 세계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중이거나 안전하고 비밀스럽고 거의 무한한 저장 공간으로 쓰거나 또는 재난 발생 시 안전지대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거거나. 그가 묘사하길 그들이 사람들의 집에 일종의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며 거울 속 사람들은 거울 속 거실에서 거울 건너편 거실의 현실을 반사하느라 바로 코앞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캐비넷이니 직장이니 구석구석에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어. 그의 이론은 정부가 이를 역감시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현실 세계에선 장치가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서 버려버릴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거울 세계에 설치된 장치는 우리 세계에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으며 형체도 없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라면서. 행여 우리가 저도 모르는 새에 장치를 부수면 거울 세계의 양복쟁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교체할 거고, 그리고 이 장치는 양 세계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감시자들이 거울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2개의 화상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고 추측돼.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양복쟁이들은 몇 번이나 그를 거의 잡을 뻔했어. 왠지 몰라도 그들은 그가 거울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고 그를 볼 때마다 그 즉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해서 그가 들어왔던 거울로 나갈 때까지 쫓아왔다고 해. 그는 우리 세계로 나온 직후 곧바로 들어가는 데 썼던 거울들을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돌려놓았고, 그는 거울 세계에 있을 때면 항상 경계했고 항상 쫓기고 있었으며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고 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다. 지금 막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울을 덮거나 부수는 것을 언급했던 이유가 생각났어. 거울 속의 나 자신과 충돌하지 않으면 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거울 속의 나 자신도 현실 세계의 나 자신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울 속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울 속의 나도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는데
거울 세계에 들어갈 때 거울에서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거나 깨뜨리면 거울 속의 나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따라서 거울 세계에 들어갈 때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우두커니 서서 부서졌거나 가려진 거울을 응시하며 거울이 가려지지 않거나 다른 거울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울 속의 자신도 보게 될 거야. 일단 거울 세계에 한번 들어가면 내 자신의 반사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없는 상태이니까. 이게 아마 그 양복쟁이들이 그를 알아차리고 추적하게 됐던 이유일지도 모르겠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는 거울 속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멍 때리고 있는 동안 절대로 그 앞에 서서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은 피하려고 했다고 해. 그는 애초에 사람의 눈 자체가 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마치 게임에서 심각한 버그로 인한 크래시를 피하듯이 그걸 애초에 시도조차 해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 사막 한가운데의 사무실. 내가 19살이었을 때 나는 호주 시골 지역에 노동력을 배정하는 회사에서 일했어. 그러니까 인력사무소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사에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말해주면 회사는 몇 주간 인력이 필요한 외딴 농장 같은 데에 파견하는 식이었지. 일은 힘들었고 또 길었지만 돈도 잘 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만 잘 만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시드니에서 약 9시간 떨어진 넓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미국 메릴랜드주와 거의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고. 농장 자체도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었지. 간단히 말해서 외딴 곳이었다는 거야. 나는 도시에서 온 나와 비슷한 또래 3명과 함께 농장에서 숲을 기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 고용주는 제레미라는 사람이었는데 농장 주인이었고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우리를 감독해주고 있었지. 그는 꽤 느긋한 사람이었고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잘해줬어. 그해 여름은 특출나게 더웠고 일도 힘들었기에 그래서 기온이 38도까지 오른 어느 날 제레미는 우리에게 오후 휴식을 주었어. 그는 북쪽으로 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농장에 옹달샘이 하나 있다고 말했고 나는 수영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후 내내 쉬고 싶어 했기에 그래서 제레미와 나만 작업 트럭 중 하나에 올라타 농장을 가로질러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 농장은 뜨문뜨문 나있는 숲 몇 개만 제외하면 대부분 광활하고 비어있는 땅이었고 제레미는 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 안은 거의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어. 그러나 약 20분 후 그가 갑자기 활기가 돌더니 내 갈비뼈를 쿡 찌르며 말하길, 저기 죽은 나무 두 그루 아래에 있는 저거 보여? 여기서 잠깐, 만약 호주 내륙지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알아둬야 할 게 이곳은 대부분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체로 밋밋하고 특색이랄 게 없어. 그 말인즉 거기서 밝은 색깔은 엄청 눈에 띈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저 멀리서 크고 파란색의 각진 구조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우린 그 방향으로 향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냥 그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거대한 파란색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제레미는 당황했지. 내가 그게 뭔지 아냐고 물었지만 그는 당연하게도 알지 못했어. 자기가 약 5주 전에 같은 지역을 운전했을 때는 보지 못했었다면서 가서 저게 뭔지 보고 싶다고 말했지. 처음에 우리는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 바로 그때쯤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이 모든 게 그냥 어딘가 맞지 않다는 느낌?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렇게 광활하고 황량한 공간 한가운데에 그런 이물질이 있는 걸 본다고 한번 상상해봐. 분명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잖아. 그러나 제레미는 조사하고 싶어 했어. 그의 땅이니까 이해는 갔지만 사실 나는 정말로 불안했었지.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어. 컨테이너 뒤에선 커다란 디젤 발전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양쪽에는 CCTV 카메라가 있었는데 전부 모션 감지가 되어 있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좌우로 윙윙거리며 우리를 따라왔지. 나는 제레미에게 이 보안 장치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 누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그냥 가죠? 라고 말하며 설득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이곳은 자기 농장이고 이것을 여기에 놓은 사람은 무단 침입자인 것을 나에게 상기시켜주며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 이 모든 감시장치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문에는 작은 자물쇠만 걸려있었어.
제레미의 공구 상자에는 볼트 커터가 몇 개 있었고 약간 끙끙댄 끝에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지.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차가운 공기였어. 이곳엔 에어컨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그렇게 더운 날에는 꽤 쾌적하게 느껴졌지. 전등 스위치를 찾아봤지만 불을 켜기도 전에 이미 난 그곳에 일종의 IT 장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 곳곳에 LED가 깜빡이고 하드드라이브가 바쁘게 돌아가면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 마침내 불을 켰을 때 우린 다소 어수선하지만 정교한 사무실 셋업을 볼 수 있었어. 벽에는 미니 냉장고 크기의 하드드라이브와 기타 컴퓨터 장비가 어떨 때는 두세 개씩까지 쌓여 있었고 플라스틱 보관 상자가 끝쪽 벽에 흩어져 있었지. 가운데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책상 몇 개와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가 놓여 있었고 이쯤 되니 마치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 우린 중앙으로 가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에 도대체 여기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만한 단서가 있을지 보기로 했지. 심장이 쿵쿵거렸고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어. 아까 CCTV에 찍혔으니 그걸 모니터링 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 반면 제레미는 이 일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완고했기에 나는 용기를 내어 컴퓨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 한동안 만지작거려 봤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 둘 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외에는 컴퓨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었지. 내 역량으로 최대한 설명해보자면 끝없는 컴퓨터 언어의 목록 같았어. 마치 옛날 넵스터나 라임와이어의 다운로드 화면처럼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러 창에 녹화하는 것 같아 보였지. 나는 컴퓨터 쪽은 포기하고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끝 보관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걸어갔어. 여긴 딱히 숨을 만한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말곤 아무도 없다는 건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극도로 불안했었지. 나는 내 본능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이 모든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기로 했어. 그때 그 상자를 잠깐 뒤지면서 내가 목격했던 건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속을 뒤틀리게 만들어. 그 상자들이 전부 포스터, DVD, 사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지. 내용물은 모두 하드코어 아동 포르노였어. 아직도 날 역겹게 만드는 건 그것들이 모두 폴더와 작은 상자들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조직적이었어. 나는 즉시 움찔하며 벌떡 일어나 제레미에게 달려갔어. 나는 거의 말을 잇지 못했고 대충 저기 나가자, 아동 포르노 가자, 빨리 일어나 라는 식의 말을 했어. 난 그를 끌고 나왔고 나 자신을 진정시킨 후에야 마침내 내가 본 것을 말해줬지. 우린 트럭에 다시 올라타 집으로 빠르게 달렸어. 농장에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고 위성 전화를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전화하려면 유선 전화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거든. 전화를 건 후에도 경찰들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농장까지 와야 했는데 그 가장 가까운 경찰서란 게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약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에 있었어. 아까 말했지, 엄청 외진 곳이라니까. 우리는 거의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본 것에 대해 미친듯이 이야기하며 기다렸어. 경찰은 사령구동 차량 2대를 몰고 왔고 우린 차에 올라타 그곳으로 안내했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이 심각해져.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왔을 땐 컨테이너 문은 열려있었고 안에는 불이 나 있었어. 차에는 작은 소화기 2개가 있었는데 별 소용은 없었지.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엔 1시간이 걸렸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 연방경찰의 방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설명했던 컴퓨터 장비의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종이와 골판지의 흔적만 발견되었다고 해. 이는 그 컨테이너를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 와서 대부분을 제거하고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어. 농장 부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땅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 그들을 추적할 실질적인 방안은 없었지. 아마도 우리가 전화로 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었겠지만 처음에 경찰은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아차린 후에 헬기를 띄웠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은 후였을 테였어. 나는 경찰의 새로운 발표를 예의주시했지만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단서가 없어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나는 제레미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그 컨테이너는 옮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도 그의 농장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다고 해. 난 그 상자 안에서 봤던 걸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악마의 방. 먼저 내 개인적인 기억과 이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의 간접적인 증언을 모두 사용해서 이 글을 쓴 거란 걸 유념해줘. 대략 6살 정도의 나. 가족 모두 각자만의 방을 가질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서 막 나만의 방에서 자기 시작해. 마침내 다 커서 자립하게 된 것 같아서 신이 나. 첫날 밤은 더웠어. 지나치게 더웠어. 텍사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운 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야. 그냥 거실에 가서 자고 잊어버려. 다음날 밤 더위가 돌아와. 하지만 이번엔 따뜻하게보단 뭐랄까 심술구졌다고 해야 하나? 내 6살짜리 뇌는 아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그것 때문에 방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 무엇인가가 날 너무나도 무섭게 만들어서 얼어붙게 해. 아빠를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마치 꿈에서 소리 지를 때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내 기억이 흐릿해지는 부분이라 부모님의 기억을 기반으로 쓸게. 다음날 나는 아빠에게 가서 지난 이틀 밤의 일을 이야기해. 아빠는 내가 어둠 속에 혼자 있어서 무서워하는 거라고 받아들였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내 방에 야간등을 놓아두기로 결정해. 그날 밤도 아빠는 늘 그랬듯이 내 방으로 들어왔고 이번엔 나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줘. 아빠가 떠나고 그걸로 이 일은 일단락되는 듯 보여. 빨리 감기에서 대략 새벽 2시쯤 아빠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비명소리가 내 방에서 들려와. 어찌나 시끄러운지 이웃들까지 깨울 정도야. 아빠는 행동이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날 아빠는 빛의 속도로 내 방까지 달려왔어. 안방과 내 방은 서로 집 반대편에 있었지. 문을 부수다시피 하며 들어온 아빠는 방구석에서 잔뜩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해. 아빠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이 순수한 분노와 악의가 뒤섞인 기운을 느꼈다고 설명했어. 아빠는 날 들어올리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고 다음 이틀 밤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자. 당시 아빠는 나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 나중에야 아빠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엄마랑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해줬지. 우리 엄마는 신앙심이 강하고 초자연적 현상의 신봉자라 아빠에게 방에 모종의 령 같은 게 맴돌고 있는 거라고 말해. 아빠는 여전히 회적이었기도 하고 애초에 그날 밤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땐 잠에서 덜 깨어 혼미한 상태였었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자기가 상상했던 게 아닐까 확인하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방에서 직접 자보기로 결심해. 그날 밤 아빠는 나를 엄마 옆에 눕히고 내 방에서 잠들었고 다음날 우린 아빠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해. 엄마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 아빠는 그 방이 자기 속을 얼마나 메스껍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해. 말하길 더위 자체로도 힘들었지만 새벽 2시쯤에는 거의 자살 충동까지 들었고 그냥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배기가스에 질식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 우리 아빠는 우울증 같은 건 없었고 그런 병력 또한 없었어. 엄마한테 그 방이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고 말해. 당시 17살 정도였던 우리 누나는 아빠가 하는 말을 듣더니 대부분의 10대들이 그렇듯이 아빠 말을 믿지 않았고 자기가 그 방에서 자겠다고 말해서 엄마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 그날 밤 누나가 내 방으로 들어가고 새벽 2시쯤 그 전날 밤 그리고 전전날 밤과 같이 내 방에서 뛰쳐나와. 그리고 여기서 뛰쳐나왔다는 건 그냥 뛰어나왔다는 게 아니라 누나가 어찌나 빠르게 그 방을 벗어나고자 했는지 거의 날다시피 해서 방을 나왔다는 걸 의미해. 엄마는 누나가 땀이랑 눈물 범벅이 되어 집 밖으로 나가려던 걸 잡아봐야 했다고 말했지. 그날 밤 누나가 진정된 후 부모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누나는 자신이 무언가에게 만져졌다고 설명했어.
그냥 일반적인 무언가에 스쳤거나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정도가 아니라 잡아당겨지고 더듬어졌다면서. 방 자체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자신을 만지는 그 손길은 마치 자기에게 불을 붙이는 듯하여 화상을 입을 것 같았다고 해. 그리고 그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자기가 느꼈던 극심한 괴로움과 절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고 말했어. 누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관에 담긴 그 사람의 시신을 바라봐야 할 때의 느낌이라고 설명했어. 물론 우리 엄마와 아빠는 각각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통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지. 마침내 엄마가 우리에게 자신도 그 방에서 자보고 싶다고 말해. 아빠는 그러지 말고 신부나 다른 사람을 부르자고 말했지만 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해. 솔직히 난 마음속 한구석으론 엄마는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자기도 한입 해보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가. 1절, 2절, 3절과 똑같은 4절. 오전 2시가 되자 일이 벌어져. 이번에 우린 부서지는 소리랑 비명소리를 들어. 아빠가 또다시 그 방으로 달려들어가며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안방 침대에 있으라고 말해. 누나도 내 방으로 달려가는 게 들려. 대화 소리는 들리지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날 나중에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줬어.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와 누나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악의와 분노를 느꼈다고 말해. 그러나 이번에 엄마는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해. 엄마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가 있었어. 그것이 어디에 가서 서 있는지 혹은 앉아 있는지 뭐 암튼 알 수 있었다고 계속해서 설명해. 처음에는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시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그냥 두었다고 해. 그러나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아빠에게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도 지금까지도 우리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말을 했어. 엄마는 아빠에게 그것이 거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우리 누나가 들었던 것과 같은 조용한 속삭임 따위가 아닌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말이야. 엄마는 그 령이 먼저 우리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해. 그가 너를 선택한 건 네가 가장 쉬웠기 때문이야. 그가 너를 선택한 건 전 애인을 잊기 위해서였던 거야. 그가 네 곁에 머물렀던 유일한 이유는 아이 때문이야. 등등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 엄마는 그러고 나서 그 령은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기 시작해. 그 애는 결국 네 손으로 묻게 될 거야. 그 애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네가 그 애의 발목을 잡을 테니까. 등등. 그리고 이 말들은 엄마가 완전히 폭발해버릴 때까지 약 30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해. 누나는 두려움을, 아빠는 우울함을, 나는 악의를, 그리고 엄마는 순수하고 가감없는 분노를 느꼈던 거야. 우리 엄마는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화가 나면 정말 무섭거든. 이게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였지. 엄마는 마침내 아빠에게 신부를 불러 집을 축복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자고 말해. 우리 지역 교회의 신부이기도 한 가족 친구에게 전화해. 신부는 들어오자마자 그 즉시 아드님 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엄마와 아빠는 신부에게 그 방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 신부한테 왜 그곳부터 시작하고 싶어 했는지 물었을 때 신부는 그저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그곳이라서요 라고만 말했어. 엄마가 신부를 들여보내고 내 방으로 안내해. 신부가 멈춰. 거의 얼어붙은 상태로. 부모님에게 뭔가 사악한 것이, 무언가 잔혹한 것이 있다고 말해.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신부는 방의 구석을 향해 돌아서 엄마가 아빠에게 그것을 느꼈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 신부가 가리키며 말해. 저기가 바로 놈이 사는 곳입니다. 령이 아닌 악마가요. 놈이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왔는지, 왜 정확히 이곳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무언가가 놈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신부는 말을 하면서 방 안에 십자가와 양초를 세우고 성수를 손에 들어 기도를 하며 성수를 뿌리기 시작해. 신부가 그렇게 하자 방 전체가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정도로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땀에 흠뻑 젖을 정도가 돼. 신부는 이 시점에서 기도하며 성수를 뿌리고 있는데
그 모습은 거의 영화 같아 보였어. 그러는 내내 뭔가가 방에 들러붙어서 힘겨워하는 게 느껴졌고, 그러다가 30분 후 그 느낌이 멈췄어. 더 이상 무거운 느낌은 없어. 온도 역시 집의 나머지 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느껴졌어. 그러고 나서 신부는 그것이 떠나기로 결정하고 여기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 빨리 감기에서 약 2년 후, 아빠와 신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논의해보기로 해. 신부는 그 악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악의와 분노로 가득 차있던 집의 그 특정 부분에 끌렸던 거라고 설명했어. 그러며 말하길 자신이 그 집을 조사해봤지만 거기서 사람이 살해당한 적도 없고 인디언 매장지나 뭐 그런 곳도 아니었다면서 그저 그곳에 있는 무언가가 악마의 사악한 본성을 키워주었다고 해. 아빠에게 악마가 무작위로 집을, 특히 무작위로 방을 선택하는 일이 드문 건 아니라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해. 오늘날까지도 신부건 우리 부모님이건 그 이유는 몰라. 이제 난 23살인데 아직까지도 그 방에 대해 생각해. 부모님을 보러 갈 때 가끔 그 방에서 자긴 하지만 딱히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 그냥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중산층의 방일 뿐이야. 그 이후로 난 여기저기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어. 그 중에 몇몇은 꽤 큰일이었고 설명이 되지 않았지. 하지만 이 경험을 능가하는 건 고사하고 이 경험에 근접하는 것도 없었어. 이건 항상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그게 아마 내가 아직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그 2주 동안 내가 직접 목격한 증거의 양만으로도 이것이 전부 미신 따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아직도 난 가끔 그게 내 방에 끌렸던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해지곤 해. 부모님은 아니야. 누나들도 아니지. 집안 어디도 아닌 오직 내 방만. 아마 악마들은 그냥 어린애들한테 더 끌렸던 게 아닐까 싶다. 더 순수하고 타락시키기 쉬울 테니까. 난 신학자가 아니라 확실히 말해줄 순 없지만, 다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정신나간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나는 언젠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을 겪어보고 싶다고 바라고 있다는 거야.